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중화요리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앞을 쓸고 평소처럼 짜장면 하나를 해 먹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4천만 원 남짓이더군요. 큰 길가에 있는 가게라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더니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게 했습니다. 30년 장사했던 자리인데 요즘 같은 법이 있는 세상에서도 어쩔 수 없더군요. 대학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해두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송철님, 간호사가 부르더군요. 젊은 의사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분께서 돌봐주실 수 있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치매라니. 그동안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짜장면 배달 주문을 받고도 주소를 자꾸 잊어버리고 단골 손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일이 잦아져서 병원에 왔는데 가족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약을 드시면서 관찰해 보시죠.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면 어쩌나,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아들 녀석, 연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웬일이세요? 중국집에서 나는 냄새 좀 빼고 오시지. 옷에서 기름 냄새 나잖아요. 미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요. 신발은 거기서 좀 털고. 제가 방금 청소했거든요. 아니, 이걸 신발이라고 신고 다니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영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설마 돈 빌리러 오신 거예요? 연호가 외출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제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치매래. 조기라고는 하는데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아, 진짜. 우리 애들한테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냄새 나는 옷 입고 여기까지 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쪽팔리네. 아버지가 치매라니 회사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승진 앞둔 사람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아, 진짜 짜증나네. 연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혼자서 살기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뭐요? 설마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아버지 미쳤어요? 진짜 치매가 맞나 봐. 그게 방 하나만 줘도. 아이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공부는 개나 줬다 먹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문이 나면 제 체면은 뭐가 돼요? 동창들 모임은 어떻게 나가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연아, 내가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내가 모은 돈도. 아버님, 돈 얘기 좀 그만하시죠? 저희가 그 돈 때문에 치매 환자를 모시게요? 참나, 치매 걸리셨다고 아예 정신을 놓으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버지, 이제 진짜 짜증나게 하네요. 나가세요. 연호가 서류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 승진 심사 앞둔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늙은이가 우리 집에 있다는 소문 나면 나 완전 세대는 거죠. 아버지는 내 인생 망치는 게 취미예요? 연호야. 그리고 뭐? 아버지는 그 더러운 중국집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웃기지 말아요. 연호야. 아버님, 이제 나가주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집값 떨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아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신경 쓰기 싫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죠. 돈 좀 모았다고 저희한테 기대는 건 아니죠? 그 더러운 중국집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희 집에 기생하게 해달라고요? 연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내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대기업 부장 달았다니까 이제 와서 좋은 아버지 코스프레 하시겠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는데요? 난 알바해 가면서 대학 다녔어요. 아버지가 주는 걸로 부족해서 남들 놀고 먹고 할 때 알바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버지 같은 치매 환자는 요양원이나 가시든가 길거리에서 사시든가 이제 남이에요, 남. 저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결국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찬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늦은 오후, 강남의 높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단골 손님들과 축하 잔을 기울였었지요. 은행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날들.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파트 입구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호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네요. 매일 아침 짬뽕 국물 맛이 좋다고 칭찬하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짜장면은 여기가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손님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재건축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했던 가게.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 30년 동안 매일 쓸던 빗자루를 들고 얼마나 서성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집이라 부를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릴 적 연호를 업고 걸었던 이 거리. 그때는 어깨가 무거웠지만 가슴만은 뿌듯했었는데 이제는 빈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젖은 구두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선물해준 구두라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달아빠진 이 구두마저 제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짜장면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왜 여기 있지? 아까 탔던 버스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병원에 갔었지. 치매라더니 정말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평화로운 노후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아들과의 정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지하철역을 나와 다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식어버린 짜장면을 혼자 먹었던 날들. 그래도 바쁘니까 하며 위로했던 제 자신이 그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옷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술 취한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갔고 그들 중 하나가 제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낯선 이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라면 냄새가 났지만 들어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는 절 노숙자로 여기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길가에 전봇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는데 김 사장님, 맞으시죠?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차 안에서 한 사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눈을 닦아내며 자세히 보니 20년 전 매일 아침 짜장면을 먹으러 오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양복도 제대로 못 입고 때로는 돈이 없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분명 빗물이 아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솟구쳐 오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식 같은 정이 느껴지는 그 사내의 목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한순간에 씻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 차에 타세요. 이런 비를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를 매만지며 황칠성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장님께서 주시던 그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 그게 제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나? 젊은이,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이 한 그릇의 짜장면처럼 인생도 맛있게 먹어야 하네.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황칠성은 창가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호 씨, 아드님 얘기입니다. 우리 연호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드님께서 회사 공금 5억을 횡령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라운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밤 지하 노름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술값으로 시작했다가 빚을 갚으려고 더 큰 돈을 걸고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댄 겁니다. 제 정보망으로는 이미 10군데가 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고 우리 회사에서도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연호가 며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클럽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뿌리고 있어요. 명품 가방에 손목시계 아드님이 빚내서 사다 준 겁니다. 어제도 청담동에서 3천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드님 내외분이 사장님을 쫓아낸 그날 저녁에도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돈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여기 증거 서류들이 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내역, 대출 서류, 노름빚 차용증, 클럽 결제 내역까지 전부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건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쓴 차용증입니다. 이자도 3개월째 연체 중이고 다른 사채업자들도 이제 더는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사장님,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드님의 빚을 모두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아버님을 내쫓은 아드님께 제가 이제 진짜 치매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장님 아들이 되어 이 빚을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 맘대로 하게.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일렁이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이, 아들에 대한 미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 저도 아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말라버린 눈물 자리에서 이상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까만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복수극의 서막처럼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저는 월세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좁은 골목길, 녹슨 철문이 달린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모은 것이라고는 통장 속 4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복수를 위해 써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판과 먼지 쌓인 벽지와 곰팡이 핀 천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쓸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건물 관리인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건 아직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황칠성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빚을 하나둘 사들이는 과정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2억이었던 빚이 어느새 10억으로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노름빚에 클럽 외상값에 며느리의 명품 할부금까지. 제 아들은 온갖 빚을 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부장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황칠성이 가져온 사진들 속에는 아들 부부의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클럽에서, 호텔 로비에서 그들은 빚더미 위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매일 아침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반찬 가게에서 2,000원짜리 김치와 계란말이를 사다 먹었습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전기도 아껴 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두 황칠성에게 맡겼습니다. 이걸로 더 많은 빚을 사들여 주게. 제가 가진 돈 4천만 원을 건넸을 때 황칠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들이 절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겠지요. 매일 밤 벽에 붙은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칠성이 아들의 빚을 다 사들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노름판에서 판돈을 모으듯 저는 복수의 칩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청소를 하다 보면 간간이 동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월급이 밀렸다더군요. 관리비도 몇 달째 체납했다고 합니다. 하나둘 새어나오는 소식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절 모른 척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차례였으니까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대문 앞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매일 밤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좁은 골목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황칠성이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입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창고 건물. 그곳에서 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진 채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온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연호 아니냐? 아버지, 여기서 왜?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앉아라.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회사에서 곧 승진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는 내가 그날 어떻게 살아야 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치매라는 이유로 대문 밖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승진 앞두고 있어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승진, 출세, 그게 그렇게 중요했더냐?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너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 넌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효도했나?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무릎프, 그래, 꿇어봐라. 내가 그날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가 한번 느껴봐야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제 어떡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아파트도 경매 넘어가고 집사람도 이혼한다고 하고 그날 내가 너 앞에서 이렇게 빌었던 것 같구나. 기억나나? 방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버지 모시고 잘해드릴게요. 아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버지, 제가 무릎 꿇고 빕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회사에서 공금 횡령한 거 들통나면 감옥에 가야 해요. 그럼 저 인생 끝나요. 너는 내 인생은 끝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 아버지,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노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이제 제 정신 차렸어요. 제발요. 일어나거라. 네? 이제 그만 일어나. 더는 보기 싫다. 아버지,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더 없구나. 이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건 네 몫이야.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은 없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간을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제가 흘렸던 눈물처럼 차갑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니들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제 과거의 한숨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황칠성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마치 밤과 동화되어 보였습니다. 차 안은 진한 향기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작은 소리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황칠성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보내는 10번째 새벽이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더욱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골목길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리듬, 그 무게감은 분명 그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호였습니다. 저를 무참히 내쫓았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곤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그의 외모는 이제 한순간의 몰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은 마치 그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보였고 풀어진 넥타이는 그의 흐트러진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냈어요. 공금 횡령도, 노름빚도. 이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아나?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집을 했다. 허리가 휘어가도 다리가 퉁퉁 부어가도 너가 잘 되길 바라면서 버텼지. 대학 떨어졌을 때 너 재수하라고 가게 담보 잡혀서 돈 빌렸던 것도, 취직한다고 양복 사달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야채만 먹어가며 돈 모았던 것도 전부 너가 잘 되길 바래서였다. 그런데 넌 취직하고 나서 전화 한 통 없더니 결혼하고 나선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 명절에 찾아가면 피곤한 듯 짜증내고 생일날 찾아가면 귀찮아하고. 그래도 난 참았다.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다. 아버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노름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착하게 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착하게 살겠다고? 너가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회사 공금 5억, 그거 너가 처음 손댄 게 아니지. 2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잖아. 매달 꼬박꼬박 노름방 드나들면서 아내는 명품 가방 산다고 백화점 들락거리고 손주들은 굶다시피 하는데 그러고도 착하게 살겠다는 말이 나오나?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갈 때 넌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넌 제주도 호텔에서 호화롭게 놀았지. 그게 너가 사는 방식이야. 그런 너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버지, 제발요. 이러다 회사 사택에서도 쫓겨나요. 애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 네가 무슨 면목으로 애들 얘기를 해? 지난달에 그네 생일 놀이공원 가기로 해놓고 골프 치러 간 거 내가 다 봤다. 작은애가 학교 발표회 때 울면서 기다렸다던데 그때 너희 부부는 강남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지. 이제 와서 자식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넌 그동안 자식이고 뭐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치매 걸린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대문 앞에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게 우리 아들의 모습이냐?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내쫓은 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승진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야 말하는 거냐? 넌 평생 그래왔어. 무슨 일만 생기면 변명부터 했지. 초등학교 때 돈 훔쳐 과자 사 먹은 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다가 들통난 것도 전부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말이다. 내가 치매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나?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너 공부시키고, 너 취직시키고, 너 결혼시키느라 허리 휘도록 일한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네 출세 앞길에 방해될까봐 그렇게 두려웠나? 이제 와서 스트레스 타령은 그만해라. 난 평생 스트레스로 살았다. 장사 안 될까? 스트레스. 월세 못 낼까? 스트레스. 너 등록금 못 줄까? 스트레스. 근데 난 단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 없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혼당하고 애들과도 헤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무너지는구나. 네 인생이.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허황된 명예가 이제야 무너지는 거지. 알고 있었니? 나와 황 사장이 그동안 너의 모든 빚을 사들였다는 걸. 황 사장이랑 한 달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네가 빌린 돈, 네가 보낸 차용증, 노름장에서 쓴 어음까지 전부 다 내 손에 있다. 네가 날 버렸을 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거야. 이렇게 너를 서서히 조여들어서 넌 결국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똑같이 널 버리겠다고. 어떠냐? 내 계획이 마음에 드나? 아버지, 전 이제 어떡하죠? 이러다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회사도 못 다니고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야 겁이 나는가 보구나. 그래,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난 매일 밤 그렇게 살았으니까. 치매 진단받고 네 집 찾아갔을 때 그날 밤 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 근데 넌 그때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치매라니 민망하네요.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널 키운 내 목숨값이었나? 너가 그렇게 아끼던 체면, 그 체면이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 이제 와서 그 체면이 다 어디 갔나? 공금횡령, 노름, 네 아내가 젊은 남자들이랑 노는 사진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이혼도 안 하고 노름도 끊고 회사 그만두고 장사라도 할게요. 제발. 장사, 웃기지 마라. 너는 평생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본 적 없는 놈이야. 늙은 아버지 등골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놓고 이제 와서 장사는 무슨. 네가 내 가게 앞 빗자루질이라도 해본 적 있나? 넌 이제 끝났어.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며느리와 이혼하고 사택에서도 나가야 하고 거기다 감옥까지. 그래, 이게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그날 나한테 그랬듯이 이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마.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웃기고 있네. 아버지? 아버지가 뭐가 아버지야?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이제 와서 날 협박하게? 이게 다 뭐야?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증거 수집하고 빚을 사들이고 아버지가 할 짓이야 이게? 당신이 무슨 조폭 두목이야? 웃기지 말라고. 내가 치매라고 무시했다고? 그래, 인정해. 내가 그랬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자식이 출세하려면 막 살아야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야 하는 거라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가 중요한 건지 몰랐을 것 같아? 당신도 날 위해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나 공부시키고 나 취직시키고 다 나 잘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내 약점 잡아서 협박하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시겠다고? 이제 와서 그 옛날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당신 도움받은 거? 그거 다 갚을 테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당신 같은 아버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말야, 아버지는 나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게 다 당신 선택이었잖아.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지. 그리고 그 고생길도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들처럼 큰 사업하고 돈 잘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험한 꼴 안 보고 자랐겠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희생 얘기는 좀 집어치워. 당신 세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효도나 바라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덜 이기적이야. 자식 키웠다는 명분으로 평생 나 붙잡고 놀아나려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난 내 앞길 찾아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이나 살아. 늙어서 자식 뒷조사나 하고 다니지 말고. 짜증나니까. 그때 방으로 들어온 황칠성.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망할 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진짜 한계다. 네가 사람이야? 걔보다 못한 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있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30년 동안 허리 휘도록 일하신 분한테 무능하다고? 구시대적이라고? 야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 놈이 그렇게 잘났어? 회사 돈 빼돌려서 노름판 쫓아다니고 와이프는 젊은 놈한테 드나들고 그러면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무시해? 내가 다 봤어. 네가 얼마나 염치 없이 살았는지. 회사에서는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승진 다 됐다고 자랑질이더니 뒤로는 공금 횡령하고 자체까지 끌어다가 노름판 돌고. 그게 네가 말하는 시대의 변화야? 그게 네가 말하는 출세야? 김송철 회장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장사하시는 거 내가 다 봤어.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근데 그 아버지를 네가 감히, 야 이 삐리리야, 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아버지 도움 받은 거 다 갚겠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세월 그 마음고생 그 눈물 돈으로 갚아질 것 같아? 내가 오늘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네 모든 비리 회사에 다 밝힐 거야. 자체업자들 독촉도 시작될 거고. 넌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그래도 모자라. 공금 횡령으로 고소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야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넌 김송철 회장님 아들이란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넌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내가 보장하마. 각오해. 앞으로 네 인생은 지옥이 따로 없을 거니까 그동안 아버지께 했던 모든 짓들 이제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따라 나와.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저는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 그날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 이제는 그가 울 차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방 안의 달력을 보니 이제 곧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이다 돌아왔었지요. 올해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골목길 끝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그의 승용차가 사라진 것을 본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곧 다른 소문들도 따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정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직원들이었습니다. 연호는 매일 뒷문으로 출근해야 했고 퇴근할 때도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은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때 승진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간부회의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연호 부장님, 이번 달 회계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게... 아니, 이게 무슨 거래처 영수증이 이상한데요? 이 내역이 맞습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팀의 조사는 냉혹했습니다.
5년치 회계 자료를 전수조사하면서 그의 비리는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비 부풀리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래처 리베이트까지. 그의 비리는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횡령액은 5억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형사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보안팀의 감시 하에 짐을 싸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마저도 휴지통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비가 2달째 연체되자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손주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 중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강남의 고급 클럽을 들락거렸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된 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어제 밤부터 안 들어왔어요. 서둘러 찾아가 보니 며느리의 방에는 고급 옷장만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이혼 서류와 짧은 메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세요. 클럽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와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칠성은 강남역 근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15억. 제가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황칠성이 전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손주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아버지와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큰 손주는 12살, 작은 손주는 9살이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호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회사 사택에서 쫓겨난 후 처음에는 강남역 근처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몇 달은 됐을 법한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 일거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시계도 반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부터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 월급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을 했다는 소식,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 다닌다는 소식. 전부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용돈이라도 주겠다며 1,000원짜리 지폐를 꾸깃꾸깃 구겨 들고 왔습니다. 작업화에 묻은 시멘트 가루도 털지 못한 채 그렇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가 저를 대문 앞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이제는 그도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손주들은 점점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아빠 없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황칠성은 자주 들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챙겨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도 잊지 않았고 아이들 생일에는 비싼 전자제품도 사주었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교 회장이 되었고 작은 손주는 미술 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잠결에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이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연호가 아이들 학교 앞에서 서성이다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났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못 봤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칠성은 점점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큰 손주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주 야구장도 데려갔고 작은 손주의 미술 실력을 보더니 바로 미술학원도 등록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아이들 아버지 노릇하는 게 주제 넘은 걸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던 것과는 달리 황칠성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명문 중학교에 입학한 큰 손주의 입학식 날 황칠성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씩씩하게 자라거라. 그 모습을 학교 담벼락 뒤에서 연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는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황칠성은 아이들의 장래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대학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이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가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이 늘어갔고 학교 성적도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삼촌, 우리 이번에 디즈니랜드 가요. 삼촌이 내 야구방망이도 사주셨어요. 삼촌이랑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황칠성을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면 황칠성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늘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를 아이들의 보호자로 인정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정말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가정교육이 참 잘 되어 있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황칠성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젊은 사업가가 남의 아이들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지.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제 자식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가고 일요일이면 미술관도 가고 그렇게 주말이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칠성의 회사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듣자 하니 옛날 은인의 손주들이래. 아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지만 황칠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에 손주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이면 회사 전체 임원들을 불러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황칠성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제 가게 자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곳에서 황칠성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할아버지가 날 살려주셨단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큰 손주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손주는 미술 영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가끔 아이들 학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황칠성의 벤츠를 타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황칠성은 큰 손주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처음으로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네요. 그날 밤 황칠성은 아이들과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 손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수제 가죽 가방이었는데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요. 너는 이런 가방에 어울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손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칠성은 작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곧 중학생이지? 그때는 더 멋진 걸로 사줄게. 황칠성의 회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대부업을 넘어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주말만큼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더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손주들이 황칠성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항상 그러듯 삼겹살을 먹으러 갈 테지요. 황칠성은 아이들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집 안에 혼자 남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보는 것처럼 모든 기억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날 비 오는 길거리에서 쫓겨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수는 성공했을까요?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그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때 넥타이를 매던 그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인력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황칠성이 보여주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과연 저런 모습이었을까? 한 번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흐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저의 복수는 아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 제 인생의 실패, 그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들이 황삼촌을 부르며 환하게 웃을 때면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황칠성이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이 아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황칠성이 대신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피부치가 아닌 타인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모습, 그것보다 더 큰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야구장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섞여 손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도 증오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남은 것은 제가 지켜내야 할 두 아이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패한 아버지였던 제 자신에 대한 작은 연민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또 갚아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요. 때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복수를 마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복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어쩌면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을. 밤하늘의 달빛이 더욱 밝아져만 갑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꽤 큰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였고 매출도 연 20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내와 딸 다현이와 함께 강남 청담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년 전 작은 건설자재 납품업체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성공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2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격리 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발로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월급은 좀 밀려도 될까? 거래처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괜찮아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직원들 월급은 꼭 줘야죠. 아내는 늘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첫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거래처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한번 맡아볼래? 10년이 지날 무렵 대형 건설사와의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다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빠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직하게 장사했기 때문이야.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차부터였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래처 계약금만 해도 5억이 넘습니다. 당시 제 밑에서 일하던 실장이 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직원이 50명,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강남의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직원 복지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원들 특별 보너스 지급하시죠. 저는 그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았지. 보너스는 평소보다 50% 더 주도록 하세요. 명절이면 직원들 부모님께 선물도 빠뜨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도 회사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진짜 부모 같으시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내의 낡은 차도 고급 세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다현이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다현이의 착한 마음씨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김 사장 참 복이 많아. 사업도 잘 되고 딸도 착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용과 신뢰는 확고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3년 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땡땡건설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땡땡건설이 부도가 났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금이 60억인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땡땡건설은 우리의 최대 거래처였고 그들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다른 거래들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새로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물품 대금을 전부 외상으로 해준 상태였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은 다른 거래처들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그날 이후 회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부도를 내본 적 없던 회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땡땡건설의 부도가 도미노처럼 번져 우리 회사의 신용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 사장, 이러다간 우리도 다 죽어. 당장 퇴직금부터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니. 하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잠도 못 자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히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늦춘 적 없던 직원들 월급을 처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도 처분했고 아내의 보석과 명품 가방도 모두 팔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늘 저를 걱정하며 다독여주던 아내였습니다. 아빠, 제가 취업하면 되잖아요. 이제 곧 졸업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도울게요. 다현이도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 12평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무색하게도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데요. 예전 거래처 사장이 저를 마주쳤을 때 비웃듯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남짓.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다현이가 취업만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 가족을 더 시험하고 싶었나 봅니다. 작년 초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민구님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환자 남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모든 게 제 잘못만 같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아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병을 키웠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이후 항암 치료까지 하면 의사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수중에는 100만 원도 없는데 2천만 원이라니.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다현이의 말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돼. 넌 너의 길을 가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다현이는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일찍 나가서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든 모았지만 항암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아내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반겨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아내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에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일을 쉬었지만 저는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비가 또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다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쉬세요. 뉴스에서 50년 만에 폭설이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라.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퇴근하는 다현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날이 너무 춥잖아요. 오늘 하루는 당신 걱정할 시간에 약이나 잘 챙겨 먹어요. 이번 주까지 항암 치료 비용 마련해야 하잖소. 저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고 도로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단체 채팅방은 온통 쉰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도로가 너무 미끄러워요. 오늘은 위험해서 콜 안 받습니다. 사고 나면 책임 못 집니다. 다들 쉬세요. 하지만 저는 채팅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첫 콜은 강남의 한 술집에서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아저씨, 조심히 운전해 주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넘게 달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회식을 마친 회사원이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대리기사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밤 11시까지 3건의 콜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손님은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은 만취한 상태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히터를 켜놓은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퍼를 벗어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40분을 운전해 손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을 깨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주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점퍼를 차에 놓고 내린 것을 주차장 나오는 길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급히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점퍼를 차에 놓고 내렸는데요. 1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새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점퍼 없이 셔츠 한 장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며 다음 콜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대리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내의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점퍼를 놓고 온 손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고바들기 시작했고 이가 딱딱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다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 너는 왜 아직 안 자고? 편의점 야간 알바 끝나고 엄마 약 챙겨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고생을 시키는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또 한 건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점 앞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서운 한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리 기사들은 이미 모두 귀가한 듯 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몸은 이미 추위로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끝은 감각이 없었고 이는 딱딱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점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님이신가요?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점퍼도 안 입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실수로 잃어버려서. 말끝을 흐리는데 청년이 갑자기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아닙니다. 손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트를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청년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시동 걸어놓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년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몸 좀 녹이시라고요. 하루 종일 수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이런 따뜻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청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같은 날 대리운전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청년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실례지만 원래부터 대리운전을 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청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곧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리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청년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동안 청년은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대리기사님은 정말 성실해 보이세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도 일하시는 걸 보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청년의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현이었습니다. 아빠. 다현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가 갑자기 위독하대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들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청년이 제 상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지금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많이 위급하신가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위독하다고 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시죠. 하지만 손님.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오히려 청년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죠. 아드님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가보세요. 발걸음을 돌리려는 제게 청년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신지
제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거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청년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형, 지금 응급실에 위독하신 분이 계신데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청년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서 미리 봐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니, 손님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혼자 가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청년은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의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청년의 말 한마디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걱정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분주했습니다. 다현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기 있어요. 커튼 너머로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데려온 의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항암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데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치료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니. 그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손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닐 텐데. 그건 제가 걱정할 일입니다. 청년은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 직원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 모든 재산을 정리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의 투병, 다현이의 희생. 청년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조용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현이는 의자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문득 청년의 코트가 생각났습니다. 돌려주지 못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신사와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분입니다. 중년 신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치료비 문제는 모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괜찮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직원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청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경영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청년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건 치료비 지원 약정서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좀 큽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작년에만 수천억의 매출을 올린 회사였습니다. 그때 다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사오느라 잠시 나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청년과 다현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때로는 늦은 밤에. 청년이 오면 병실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것 좀 가져왔습니다. 항상 비싼 과일이나 영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연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하면 연석이는 항상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내도 연석이가 오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리 은인이 오셨네요. 아내는 연석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연석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는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석이가 가져오는 책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현 씨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제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가져왔어요. 연석이는 늘 다현이의 관심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다현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가져왔고 또 어느 날은 인생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편의점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틈틈이 독서하면서 위로받으셨으면 해서요. 그런 연석이의 마음이 다현이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둘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차 대화의 주제가 넓어졌습니다. 다현이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인가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연석이는 진지하게 다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꿈을 포기하셨나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석이는 그런 다현이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날이 늘어날수록 연석이는 다현이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는 듯 했습니다. 다현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느 날 연석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다현이는 매일 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내지 않고 아내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머리 좀 말려드릴게요. 다현아,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다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연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연석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다현이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석이와 다현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연석이는 퇴근 후에 항상 병원에 들렀고 다현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커피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아, 선물해주신 소설 읽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늘어났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석이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IT 기업의 대표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석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원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석이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중하게 다현 씨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석이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석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현 씨의 순수한 마음과 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석이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연석이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석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신문에서는 연매출이 수천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다현이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요? 병실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석이가 다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내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봤잖소. 저렇게 크고 좋은 회사 대표인데. 그래서 더 귀한 거 아닐까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석이는 우리 가족을 만난 그날부터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다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석 씨 이야기 들으셨죠? 다현이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응.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다현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이. 다현아. 하지만 연석 씨는 달랐어요. 다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저를 낮춰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더 귀하게 봐주셨어요. 다현이의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병원에 오는 제가 대단하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주고, 작가가 되고 싶었던 제 꿈도 진지하게 들어줘요. 연석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재벌 회사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겸손했고 따뜻했습니다. 사실 어제 연석 씨 어머님도 만났어요. 뭐라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연석 씨가 어머님께 절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벌가의 어머님이 우리 다현이를 어떻게 대하셨을지.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착한 며느리감을 만났다고. 다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석 씨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대요. 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어머님 병간호하는 제가 너무 기특하다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석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연석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현이를 이렇게 귀하게 봐줘서 고맙네. 연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훌륭한 분을 평생의 동반자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저녁 연석이는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병실을 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현이의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다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연석이의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연석이의 어머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며느리 될 아이 부모님으로 만나다니. 우리 아들이 늘 장인어른 이야기를 했사터니 이렇게 뵙게 되네요. 연석이의 아버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주려고 개인 재산까지 다 정리하셨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되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척을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연석이의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게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고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현이와 연석이는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대리운전 일을 나갔습니다. 치료비는 연석이가 해결해 주었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구 사장님 맞으시죠?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3년 전에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회사가 부도났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사기꾼 자식이 변명이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딸내미 재벌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제 재벌 사위 얻어서 잘 살려고?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준비해. 안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한바탕 나실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위협하고 사라졌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겨우 좋아지나 싶었던 상황이 또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그날 밤 한강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일이 많아서서. 그때 다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다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연석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석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연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내가... 아버님의 일은 곧 제 일입니다. 연석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급한 건이 있습니다. 네. 법무팀 전원 소집해주세요. CCTV 영상도 확보하고 협박 증거도 모두 수집해주세요. 연석이의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그의 회사 법무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 회사 부도 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도 소식을 듣고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채권 추심업자들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채권 추심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음 날 연석이의 법무팀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채권 추심업자들은 하루 만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석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참에 과거의 모든 빚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회계사들과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연석이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고도 남은 부채가 얼마 되지 않더군요. 그것마저도 대부분 불법적인 이자가 붙은 겁니다. 연석이의 법무팀은 모든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과거의 모든 빚에서 자유로우세요. 연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연석이가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서가, 네. 아버님, 정말 고맙다. 연석이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기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병도 낫나 봐요. 연석이는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주었고 항암 치료 내내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새로 나온 항암 치료제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석이는 전 세계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보고 제안했습니다. 연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그거 되게 비싸다던데. 어머님, 제 친어머님과 다르지 않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내의 병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연석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석이의 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현이가 말씀드렸지만 연석이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사람 결혼식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웨딩드레스는 파리에서 직접 주문했고 예식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석이는 우리 가족의 체면을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절차를 우리와 상의했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웨딩홀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IT 업계의 거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제일 빛나는 건 역시 우리 다현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현이는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대기실에서 다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될까요? 다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다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견뎌왔니? 다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석이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다현씨. 연석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렸습니다. 제가 다현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날들. 대리운전을 하며 힘겹게 버텨내던 시간들.
그 어둡던 시간 속에서 만난 한 줄기빛 같은 연석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재단 앞에 선 연석이가 다현이를 맞이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신랑 신부의 맹세. 연석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연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현이의 남편으로서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연석이가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친부모님처럼 공경하고 모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현이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연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입맞춤이 있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연석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하시던 일이 건설자재 유통이셨죠? 그렇지. 연석이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특히 친환경 건설자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신 20년의 노하우와 제가 가진 IT 기술을 접목하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한번 실패를.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연석이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재고, 관리, 물류 최적화, 친환경 자재 특화 유통망 구축. 초기 자본금으로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과 노하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사옥도 알아보고 직원 채용도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장인어른으로 해놨어요.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참여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상해 후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1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연석이의 말대로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재고 관리에 AI를 도입하니 물류 비용이 30% 이상 절감되었고 매출은 매달 50%씩 증가했습니다. 과거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예전 직원들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다시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전 영업부장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통 산업과 IT의 성공적인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연석이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다현이를 위해 재택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연석이 부모님도 자주 오셨습니다. 회사는 1년 만에 업계 3위로 성장했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제가 장인어른을 믿고 투자하길 잘했네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나날들.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래처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아, 혹시 상대방도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 점퍼를 가져가 버린 그 손님이었습니다. 대리기사님. 맞으시죠?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 점퍼를 잃어버린 절망감, 그리고 그날의 만남.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너무 취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제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얻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에게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퍼를 잃어버린 후 만난 연석이와의 인연. 그가 우리 가족에게 준 희망. 그리고 지금은 사위가 되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전 오히려 그날 일이 감사하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우리 회사의 단골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인가 봅니다. 한편 연석이는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항상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서가 이렇게 매번 뭘 사오니?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연석이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장인어른, 한잔 하시죠. 아이고, 고맙네.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특히 명절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성스럽게 세배를 올리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제일 먼저 왔구나. 아내는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은 꼭 자기가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연서가 부모님께도 가봐야지.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가에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지. 연석이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연석이가 직접 고기를 굽고 다현이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한 점 드세요.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저희 부부에게 먼저 줬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고기 구워드려야죠. 다현이도 그런 연석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연휴가 길 때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시죠? 너희끼리 가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가야죠. 그렇게 떠난 여행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특히 연석이가 운전하는 걸 고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에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시잖아요. 그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다현 씨, 어머님 멀미 안 하시게 앞자리로 모시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석이는 회사에서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이 업계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임원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이런 연석이가 있어 우리 가족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경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꼭 다루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기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꼬박 이틀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던 그날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야기. 아내의 투병, 다현이의 희생, 그리고 그날 밤의 만남까지. 그날 정말 추웠을 텐데요.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추위가 아니었다면 연석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한파 속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진정한 사위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석이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인어른,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크게 다뤄질 일은 아닌데 오히려 더 겸손해진 연석이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연석이는 더욱 가족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장모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제는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손자는 연석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 이름은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해요. 연석이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은성이 어떠니? 은성이요? 그래, 은혜로운 별이 되라는 뜻으로. 연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님.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날 밤 한파 속에서 만난 청년.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이 된 사위. 은성이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돌잔치 때 연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자라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요. 사람은 힘들 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모입니다. 연석이와 다현이 그리고 은성이까지. 저희 부부는 손자를 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아내가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그날 밤의 한파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오. 연석이는 여전히 매주 찾아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은성이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립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한파는 이제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파 속에서 만난 인연이 가져다 준 이 행복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처럼 모든 희망이 얼어붙는 것만 같은 시간.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한 장의 코트가 내 인생을 바꾸었듯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고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 불씨 하나가 다른 이의 마음에 옮겨붙어 더 큰 불빛이 되고 그 빛이 또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희망이 아닐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파와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도 곧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씨를 지켜내세요. 그 불씨가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분명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파가 지나간 자리에 봄날의 햇살이 비치듯이 당신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